네,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구술심리 신청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위원회의 불법 방법으로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청사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판단을 받아보는 의미고, 행정소송은 말 그대로 소송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의 학교폭력위원회의 어떤 징계가 타당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양형주장을 할 때 많이 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포커싱을 사실관계를 다툴 때는 행정소송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좀 법리적인 논쟁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조금 유리합니다. 하지만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높고, 또 여러 번 재판에 출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상의 어려움이 좀 있죠. 오늘은 좀 행정심판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심판은 서면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 제40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약간 좀 복잡하게 써져 있죠.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이나 서면심리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실무 돌아가는 걸 보면 원칙은 서면주의입니다. 그래서 서류로만 진행이 돼요. 행정심판 청구서를 내면 행정심판위원회가 그거를 피청구인은 이제 학교폭력위원회가 됩니다. 교육지원청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송달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위원회가 다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또 청구인에게 하달을 하고, 이렇게 서면을 서로 간에 보면서 공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서면으로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서류만 내는 것보다는 학폭위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구술심리 신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구술심리 신청을 해도 신청 인용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구술심리 신청서가 이렇게 돼 있고, 사건명, 청구인, 신청 취지, 내가 왜 구술심리를 반드시 이 사건에서 해야 되는지를 적으면 됩니다. 신청 이유를 너무 길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결국 요지는 뭐냐면, 서면으로만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나가서 위원들 앞에서 왜 이 사건 학폭위 처분이 왜 부당한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담기면 돼요. 자, 근데 어디까지나 원칙이 서면심리라고 했죠. 그래서 구술심리 신청에 대한 인용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도 심리기일을 한 달에 그렇게 여러 번 열지 않아요. 한두 번, 두세 번 그 정도 열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제 위촉되는 사람들이 변호사나 아니면 일반 법률 전문가나 교수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위촉이 많이 돼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을 매주 모이게 하기가 굉장히 좀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몰아서 여러 건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죠. 근데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면 시간이 많이 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용을 많이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성이 좀 있겠다 싶은 경우에 인용을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술심리는 무조건 그게 인용이 되든 불허가 나든 무조건 신청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서 직접 이야기하는 게 훨씬 호소력 있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무조건 하시라.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인용됐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갈 수도 있죠.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해서 못 갈 수도 있고, 그때 이제 처리하면 되니까 일단 신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학생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만 가셔도 돼요. 아니면 변호사랑만 가도 돼요. 변호사도 같이 동석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유도리 있게 하면 되니까 일단은 신청하시는 편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저는 항상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구술심리 신청을 하면 보통은 심리기일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청에 대한 허가, 불허가 여부를 심리기일 전에 문서든 전화든 통지를 해줍니다. 보통 문서로 많이 해줘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참가 신청 말씀드렸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의견 제시를 하기 위해서 참가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용이 되면 참가인은 당사자와 동일한 지위를 누려요. 그래서 참가 신청을 한 경우에도 구술심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를 보면 청구인 측이 구술심리 신청 인용되면 참가인 측이 신청한 것도 대부분 인용되더라고요. 같이 불러서 얘기 듣습니다. 위원회 측에서도 한쪽의 이야기만 원사이드로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럼 공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같이 불러서 보통은 인용을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술심리 이제 인용돼서 가시면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합니다. 학폭위 때 진술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짧다고 느낄 수 있어요.
되게 빨리 끝나는 경우에는 정말 10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행정심판법에는 이제 구술심리 신청이 있지만 행정소송과 같은 경우에는 구술심리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내가 뭔가 원고와 피고의 사이에서만 진행되지 않고 내가 뭔가 의견 피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구술심리 신청 이런 제도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참가 신청하시는 겁니다. 저번에 찍었던 영상 확인해 보세요. 무조건 참가 신청하셔서 동일한 당사자가 된 다음에 그때는 이제 당사자니까 똑같이 서면 내고 뭐 의견서 내고 그런 작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실무적인 부분 좀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행정심판 절차에서의 구술심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써서 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직접 청구자가 됐던, 통보를 받아서 참가인이 됐던 구술심리 신청을 하는 편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